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쉬운 일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권투 시합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네, 저희 꿈만필 모임 일정하고 겹쳐갔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시합을 했으면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번호표 받으니까 5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희 꿈만필 모임하는 시간대가 겹쳐서, 속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시합 전날 잘 주무셨어요? 사실은 좀 늦게 잤어요. 한 2시, 3시쯤. 권투 시합이나 그런 경기 나가기 전에 선수들이 조금 떨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떨리셨어요? 아니요. 저는 웹서핑 하다가 늦게 자. 그러셨군요. 네. 네. 당일날 가서 이제 한 20번 때까지 시합하는 거 보고 왔는데, 권투하는 거를 사실 눈앞에서 직접 볼 일이 사람들이 보통 없잖아요. 체육관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맨주먹으로, 그러니까 물론 글러브 끼지만, 정말 자기 혼자만 믿고 이렇게 링에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둘이서 온전히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부딪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여자분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연령에 상관없이 참 다 멋있어 보이고, 정말, 저도 이렇게 막 피가 불끈불끈 솟고, 그저 어떻게 좀 앞번호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는데, 예, 다음번 시합을 기대해야죠. 못한 건 못한 거니까 기권패입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저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축구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꿈만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더 큰 사회적 이슈들이 있고 작가들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작가의식을 갖고 이런 월드컵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흐르거나 어떤 중요한 사안을 덮어지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에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알제리하고 경기를 했는데 최약체니까 우리가 꼭 잡는다, 이긴다 그러면서 막 언론에서 많이 광고를 띄웠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 많이 결과가 4대2로 안 좋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면서도 또 이제 제가 트위터에 멘션들을 보니까 좀 천천히살인 문구들이 떠갖고 그 내용들이 몇 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글쓰기 차원에서 이게 풍자한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딱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많이 화제됐던 멘션 중에 하나가 김연아의 복수를 위해 알제리를 올리고 러시아를 떨어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소문이 있음.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네, 저희가 러시아하고 지금 같은 조거든요. 네. 러시아하고는 이제 비겼죠. 나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겼는데 못했을 것 같은 알제리한테 엄청 지면서 알제리가 유리해졌죠. 근데 이게 김연아가 소치에서 러시아에게 메달을 못 딴 거에 대한 금메달을 못 딴 거에 대한 이 복수전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지시를 받았나 보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지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월호의 사건에 때 제일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했었던 방송이었죠. 안내 방송하는데 학생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물속에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축구도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펼쳤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세월호 안내 방송에 빗대서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를 받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멘션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독인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월드컵 이슈가 나올수록 이제 사회적 이슈가 자꾸 묻히니까 일부러 빨리 이게 좀 가라앉혀갖고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에 집중시켜주려고 하는 홍명보 씨의 이런 마음이 아니냐 그러면서 홍명보 씨 진짜 애국자시군요 라고 하거나 홍명보 씨 해냈어요.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알제리전에 임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멘션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멘션을 한다는 게 저한테 독특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길 때 그거를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엮어서 끌고 들어오는 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굉장히 노하우가 될 수 있죠. 글쓰기 관련해서도 좀 배울 만한 그런 기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른 하나는 어떤 걸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그리고 뭐, 그,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축구나 일반적인 다른 이벤트에 좀 묻혀가는 경향이 있는데, 딱 이럴 때 지금 좀 의미 있는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한 분은 이제 연예인 김장훈 씨가 가수시죠. 굉장히 그 뭐, 독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자꾸 사람들이 잊혀져 가는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00만 명 서명 독려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110만 명 정도가 지금 서명한 상태거든요. 김장훈 씨가 나오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의식이 있는 어떤 유명 인사들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래서 뭐 도와드리는 기념으로 김장훈 씨가 한 2, 3개월은 생업을 접고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작은 도움이나마 제가 받은 그 뭐 뮤직 쿠폰으로 최소한 김장훈 씨 노래는 다 다운받는 걸로 네.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그 정토회라는 그 법당의 그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 뭐 팟캐스트 증문죽서로도 유명하신데 이분이 그 세월호 침몰 63일째 되던 날 그 이제 파나 방송을 하셨어요.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분이 그 유가족들을 만나보니 제일 이분이 두려워하는 게 유가족분들이 잊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토회가 나서서 1,000만 명 서명 운동하는데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 정도에서도 옛날에 뭐 북한 동포 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화의적 활동으로 한 100만 명씩은 서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1,000만 명 서명의 10분의 1은 정토회가 한번 맞춰보는 걸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이런 신도들을 독려하시는 모습을 봤고 제가 그 내용도 한번 그 페이스북에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역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촉을 세우고 계세요. 네, 뭐 저는 공유하면서 글 쓴 게 있는데 저는 종교인 분들이라면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종교성이라는 게 뭐 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어떤 자기 자신과 내 이웃을 보살피는 거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종교 떠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종파를 막론하고도 저는 존경하고 같이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제가 의사를 표명했으니까 이 얘기 듣고 혹시 우리 목사님도 이런 분인데 우리 신부님도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예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언제든지 이런 훈훈한 미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꿈만필도 1,000만 명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그런 작가 정신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발걸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지난주에 그 정철 카피라이터의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는지 그 활용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과제가 있었죠. 지난주 국제도서전 갔다 온 거를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라.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 중에 못 가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방송이 이제 금요일 정도 나올 테니까요. 국제도서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좀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참관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과제와 관련된 책이 있었죠. 글쓰기 로드맵 101하고 그리고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 이렇게 두 가지 책에 대해서 그 책 속에 있는 글쓰기 노하우들을 저희가 좀 더 나눠보고 그리고 다음 주 미션과 추가 책 추천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만년필 11회차 지난주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저희 그 책이 정철 작가님의 내 머리 사용법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미션에는 이제 가장 이제 내 기억에 남는 카피를 골라서 그거를 만약에 내 식으로 만약에 재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다시 구성해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미션이었죠. 20개씩 한번 골라보는 거였었거든요. 제가 그 국제도서전을 갔는데 그때 이재민 작가님이랑 같이 아침에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아침에 미션을 다 못하셨다고 20개를 못 뽑으셨다고 계속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되게 아름다우셨어요. 어떤 장소에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네. 네. 그 미션에 대한 거는 어떤 걸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한번
약간만 비틀어 보아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런 미션들을 한번 말씀해 드려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게 있나요? 인명은 제천이다. 네, 들어봤죠. 네.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네. 그렇죠? 진인사 대천명. 네.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어떤 네. 내용들이잖아요. 요 내용들을요. 하늘 천자를요. 이제 부인 처로만 바꿉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남자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7계명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바꿔서 한번 나온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비튼 거죠. 카피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카피를 네코화 시켜서 혹은 이제 뭐 애처가나 공처가 입장에서 이 천자를 처로 바꿀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명제처. 남자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자, 두 번째. 지인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네. 처화 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아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평온하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그래서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거스르면 칼을 맞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라.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제가 얘기했다 보니까 결론은 이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이 아니고 이 천해천, 부인이 곧 하늘이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나. 한번 그래서 7계명을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그 7계명을 나중에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꼭 보여줘야겠는데요. 네. 정말 어떤 남편이, 네, 이렇게, 하고 살지 모르죠. 매일매일 아침에 낭독시키고, 네. 아침에 한 번씩 필사시키고 가고, 네. 네. 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독하게 배워서 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지인이 공유해 준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살짝 발을 빼야 되겠어요. 네. 언니 이 방송 들으시죠? 네, 이거 편집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꼭 남겨놓겠습니다. 지난주 미션과 이번 주에 또 연관이 돼서 국제도서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는 일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날 가셨네요? 네, 그랬죠. 혹시 몇 시간 정도 계셨는지? 아침에 오픈할 때 들어가서 2시 좀 넘어서 나왔으니까요. 한 4시간 반? 네,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10시에 오픈한 걸로 제가 기억하니까. 네. 네. 배고프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튀김, 떡볶이, 순대 이런 거. 분식을 저희 먹고 싶다. 네, 동생네하고 같이 해서 네. 맛있게 먹었죠. 도서전에서 매번 자주 가시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매년마다 조금씩 흐름이 다른 것도 있고, 이제 공통점인 것도 있고, 그런 좀 다양한 느낌들이 있었죠. 그럼 우선 공통점부터 여쭤볼게요. 공통점은 항상 가서 느끼는 거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섹션별로,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별, 커뮤니케이션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면, 테마별로 나눠져 있다면, 보통 서점에서 그렇죠. 테마별로 그렇죠.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출판사별로 나눠져 있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출판사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책이 이쪽 출판사 책이었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이런 출판사의 책들이었네라는 걸 또 아시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러면서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죠. 공통점 말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전보다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는데, 이 흐름이란 것들은 아무래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트렌드 관점에서는 예전에는 좀 오디오북이 많았었어요. 2, 3년 전만 해도 이 오디오북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좀 오디오로 컨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스들이 좀 크게 몇 번 눈에 띄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희처럼 팟캐스트로 어떤 양질의 오디오를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자가로 발전하면서. 네. 꼭 수익 모델이 아니더라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매주 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억지로 뭐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뭐 아주 죽지는 않겠지만 축소하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인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플랫폼이 뭐 팟캐스트로 되든 오디오북으로 되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기 컨텐츠가 중요한 거니까. 오디오북으로 나와도 팟캐스트에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른 차이점 또 느끼신 거 있으셨어요? 조금 이제 저 개인적인 차이였는데 예전에는 제가 책을 좀 많이 사러 다녔었어요. 좋은 책도 많았고 제가 저희 집에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도 눈에 많이 띄어갖고 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조금 제가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분야들의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이런 분야가 나왔구나 정도만 있지 이제 구매하는 패턴이 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책을 사려고 하는 거 말고 요즘엔 출판사가 어떤 트렌드를 갖고 마케팅을 하는구나. 어떤 종류의 책들이 나오는구나. 또 궁금한 거는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기억났었던 게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그 책을 낸 메디치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한 이벤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통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퀴즈 같은 거 뭐 잠깐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가입 신청 같은 거 하고 현장에서 사은품 받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사은품 받고 네네 그런 거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이스박스에 그 캔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네. 지나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마실 때 딱 조건이 하나인 게 뭐냐면 출판사의 책들을 그 이제 6개를 갖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제목을 조금씩만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책이 제목이 올바른가요를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히려면 그 이제 매대에 깔려 있는 책들을 다 비교해 보면서 단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퀴즈를 맞히면서 그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제목만, 뭐 프로모션만 혹은 저자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출판사 자체에서 이런 시도를 하면서 자신의 출판사에 나오는 책들을 좀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좋았습니다. 재밌었겠는데요, 저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또 기억나는 게 주니어 김영사 쪽 그 부스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영년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박흥용 씨의 영년이라는 만화책 1권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2권이 안 나오니까 제가 거기 직원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언제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옆에서 다른 프로모션 하고 있는 그분을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이 박흥용 씨를 직접 컨택하는 에디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왜 영년 안 나오냐고 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그 저자님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니까 직접 어저께 스토리는 거의 다 완성이 됐대요. 네. 이거를 갖다가 5권, 그러니까 5권으로 빼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스토리를 다 짜고 지금 이제 그림 작업을 하고 계셔서 아마 내년까지는 다 완간해갖고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독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압박용으로 하나 또 넣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렸죠. 그 저자 만화가님에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마 이렇게 연락하실 때 이제 국제 도서점 와서 이렇게 책을 찾으셨고 언제 나온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 아마 전달해 주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저는 좀 달라진 느낌이요. 예전에는 그 책 출판사가 좀 많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책과 연관돼 있는 곳이 부스를 많이 차지했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뭐 인터넷 서점이나 독서토론 하는 그렇죠. 거. 예스24에서 크레마 이게 응용한 시험 해보는 칸이 있었죠. 되게 그것도 크게 잡혀져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자본가는 다르구나. 네. 라는 느낌? 그 한올이라고 네. 독서토론 하는데도 되게 크게 있고 그 좀 전에 얘기한 팝콘 나눠주는데 네. 회원가입하면 팝콘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고 다른 한 곳도 책과 관련되어 있지만 책 판매 아닌 출판사가 아닌 다른 데도 큰 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또 이런 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저는 이제 책을 컨셉을 잡으신 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중에 기억나는 게 중에 하나가 로이드 칸의 아주 작은 집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컨셉이 뭐냐면 아주 뭐 한 100만 원으로 집 짓기 뭐 이런 컨셉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 나무 엮어서 뭐 판자 이렇게 엮어서 뭐 자재 창고 비슷하게 개조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 내가 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고 뭔가 내가 적은 비용으로도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면 먹고 사는 집 때문에 너무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그 욕망 때문에 어디까지 언제까지 비굴해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나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미니멀리즘이 하나의 또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있었고요. 제목이 재밌었던 게 All That Watch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계에 관한 모든 것 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뭐 마술에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자 중에서 그러면 All That Magic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마술에 관한 모든 것. 네. 네. 만약에 내가 뭐 요가에 관심이 있다. 그럼 All That 요가. 뭔가 요가에 관한 모든 것. 이런 식으로 그 말에 있는 단어나 컨셉이 딱 명확하게 들어오면 그런 걸 살짝 비틀어서 한 번씩 작성을 해봐도 컨셉 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 요즘엔요, 굉장히 컨셉도 아주 이렇게 카피를 뽑는 것도 좀 세련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제목만 보고, 여기 출판사는 무슨 출판사일까라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 책 제목만 한 4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자, 다 책 제목입니다. 내가 널 쓰고 싶다. 두 번째, 넌 내가 책임진다. 자, 세 번째, 제자는 행동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네. 하늘의 언어. 자, 이 출판사가요. 종교서적 출판사예요. 기독교 서점 네. 출판사인데 보통 기독교 서점 출판사는 보통 뭐 구약, 뭐 신약, 성경, 뭐 예수님 말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카피를 내가 널 쓰고 싶다. 넌 내가 책임진다. 하늘의 언어. 제자는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도 뭔가 끌림이 있이 자꾸 컨셉이나 제목을 뽑는 데 있어서도 종교 서적들도 이제 많이 발전해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지만이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출판사 대표님들이나 저자님들과 같이 이렇게 오픈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컨셉 싸움, 워딩 작업하는 게 대단한 고도의 전략이자 자기 노하우가 들어간 걸 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도한 노하우와 전략이 들어가기 이전에 책을 쓰기 위한 책을 소개시켜 주실 건데요. 이번 주 저희 미션 책이죠. 그 첫 번째가 글쓰기 노둠의 101. 어떤 책인가요? 이번 주 미션으로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븐 테일러 골즈베리가 지은 글쓰기 로드맵 101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글과 관련된 글쓰기를 하는 룰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101개를 적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내용들을 한 페이지 반에서 한 페이지, 길게는 2페이지 정도 해서 각각 여러 가지 글 쓰는 룰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안에 내용 중에 소개시켜 줄 거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그 오프닝 멘트 할 때 썼었던 그 내용도 저희가 지금 글쓰기 로드맵 101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왜 글을 쓰지 지금 여기 와 있나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글을 모방해보자. 이게 룰 25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전영철 작가님이 하셨던 게 류시아 씨의 책을 갖다가 통필사를 하셨었어요. 네. 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의 글을 모방하면서 그 사람의 그 사상도 이해하고 문체도 닮아가거든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법은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카메라는 제2의 펜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촬영을 해놓으면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때 내가 못 봤었던 걸 나중에 다시 보면서 세밀하게 스케치를 해나가듯이 글을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요즘 시대로 바꾸면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카메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녹음도 하고 카메라 역할도 하니까요. 저도 국제도서관에 찍은 사진이 한 100장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 페이스북에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신 분들도 국제도서점 보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했구나, 이런 현장 분위기였구나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묘사하시거나 리마인드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인 어조로 글을 쓰도록 하자.
그래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그것을 가져가지 못했다. 이렇게 쓴 건요. 그녀는 그것을 놓아두고 갔다. 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모두가 그가 이기기를 바랬다. 그 일을 너무 자주 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를 필요할 때만 그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사용할 때는 늘 주의해야 한다. 반대로 긍정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면 문장 전체가 더 환해지고 실제로 독자에게 힘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좀 많이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그 오픈 모임 때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사용해보라. 네네. 네, 그거랑도 또 같이 연관이 되네요. 사람들은 사실 힘들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내가 힘들고 어두울 때는 그런 게 공감이 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장은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룰 45번에 문장은 짧고 힘차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해밍웨이를 처음으로 담당했던 캔자스 시티 스타즈의 편집자는 그에게 문체에 관해 이런 충고를 남겼다. 문장을 짧게 쓰십시오. 앞부분의 문단을 짧게 쓰십시오. 힘찬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훗날 해밍웨이는 이 가르침을 글쓰기에 관해 자기가 배운 최고의 룰이라고 말했다. 짧고 힘차고 긍정적으로. 만연체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실 수 있는데 만연체로 조금만 잘못 쓰면요. 이 주어와 서술어와 이 목적어가 엉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연체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문장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주저리 연결이 되잖아요. 그거를 글로 풀었다고 생각하면요. 도대체 이 글이 이런 내용 같기도 하고 저런 내용 같기도 하고 느낌을 줍니다. 그럴 때 문장을 끊어보는 거죠. 우리는 보통 뭐뭐 하고 그래서 뭐뭐 했는데 그런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안 끊기잖아요. 근데 글로 할 때는 나는 뭐뭐 했어. 밥을 먹었어. 어딜 갔어. 어떤 느낌이었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끊으면서 짧게 써보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 로드맵 제가 101가지를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룰 53번에 재미야말로 모든 글쓰기의 핵심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재밌게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당신의 둘째 임무는 가르치는 데 있다. 그렇다, 설교다. 다만 그 설교는 따분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오게네스의 그 멋진 인용구가 있는데요. 도덕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휘파람을 불며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왜 저희 전래동화에 바람하고 해랑 내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뭔가를 막 강요시키고 주입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느끼고 더 도망가고 따분한 얘기에 흥미를 잃고 그러면 저희도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교수님이나 교장선생님 연설하면 다 자잖아요. 그렇죠. 네. 쓰러지고 싶죠. 그렇죠. 근데 개콘하는 친구들이 와서 막 재밌게 하면 언제 한 시간이 지나갔냐는 듯이 다 몰입해서 웃으면서 박수 치다가 시간을 보내죠. 그런 재미의 요소를 항상 고려하고, 왜냐면 작가도 사실은 독자잖아요. 작가 입장에서도 재밌는 글이 재밌어요. 그러면 내 독자들도 얼마나 재밌는 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재밌게 쓸 수 있도록 한번 또 노력해 보시는 것도 글 쓰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글쓰기 노드맵 101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른 미션책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 여기 지금 보면 사이토 다카시의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이라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간단히 컨셉으로 얘기하면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을 기르면 어떤 글도 잘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100m 달리기를 하면 1000m 달리기도 할 수 있고 1000m 달리기를 하면 1000m 달리기도 할 수 있고 1000m 달리기를 하면 마라톤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걸음을 키울 수 있는 근육을 키운 다음에 그 근력을 바탕으로 이제 장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단거리를 쓸 수 있는 힘은 어떤 힘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팁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초보 작가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인용을 많이 해보셔라. 인용이라고 하면 책,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뭐 책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영화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컨텐츠죠. 저희 그 최초에 그 오프닝 멘트로 했던 그 교수님, 작가님의 것도 어떻게 보면 인용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책 속에 좋은 구절이라면 그 책 속의 내용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저희 녹음의 일종 부분의 분량을 또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책의 전체적인 분량처럼 녹음의 일부분 차지하는 거. 네네. 인용구. 네. 그 예전에 이거를 굉장히 잘 하셨던 저자가 뭐 고도원의 아침 편지 모아서 한다. 네. 사실은 남의 얘기가 뭐 거의 6, 70%예요. 뒤에 한 뭐 몇 줄 그런 좋은 구절을 찾아내서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동이죠. 그렇지만 인용구를 대부분 썼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예병일의 경제노트 같이 이런 메일링 아마 보내시는 분들 혹은 저도 이제 삶의 한계 예전에는 그런 인용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내 글의 일부분들이 그 인용구로 들어와서 분량을 채워주죠. 물론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네.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앞뒤로 배열되면서 뭐 하는 이게 왜 갑자기 여기 들어왔는지 독자는 생각의 흐름에서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관성은 있지만 인용을 자주 해보는 거. 네. 또 다른 팁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서 보면 또 하나가 그 기승전결 중 전을 먼저 생각해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전개를 쭉 해나간다, 어떤 글을 쓴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클라이맥스로 내가 쓰고 싶은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책을 하나 구상하고 있으시잖아요. 쓰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떤 건가요? 이 뭐 컨셉 결국 이제 워딩 싸움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내부 골자 얘기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실과 그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거짓말들에 대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뭐 어떤 한 책의 제목을 빌려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로 만약에 치면 뭐 A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기에서 그러니까 초반부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걸 얘기를 해줄까요? 안 하죠. 예,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례도 얘기해주고 뭐 이집트 역사를 뭐 말하자면 이렇게 역사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철학자 누구누구 말했다 해서 철학적 관점 아니면 뭐 도덕경이나 뭐 이서부화나 여러 가지 다른 상태로 싹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해서 딱 보니까 뭐 뒤쪽에 누가 이런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을 안목을 키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장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내가 정말 이 얘기로 사람들을 갖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그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말하는 주제의식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걸 잡고 나머지 기 부분에서는 소재, 뭐 주제와 관련돼 있는 뭐 이렇게 제재 같은 것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이제 힘을 키우는 거고 그 앞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뼈대를 잡는 거겠죠. 그러니까 뼈대를 먼저 잡아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을 먼저 잡으면 이제 앞뒤로 살이 붙는다라고 생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그 꿈만필 철학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말로 하면 흩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을 글로 씀으로써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남게 된다.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항상 공공성을 의식해라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공공성이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가 미워, 쟤 싫어라고 우리끼리 말할 땐 뒷담화 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흩어지죠. 저 사람이 뭐 우리끼리 재밌게 수다 떨다 왔어. 그런데 만약 그 글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글은 누군가하고 평생 그 원수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메일 쓸 때 항상 그런 것들을 그 이메일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 상대방이
그거를 받은 편지하면 평생 지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양코치님 흉은 양코치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흉을 봐도 되지만 이렇게 방송을 한다거나 글을 쓸 때는 양코치님 흉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안 되진 않지만 공공성을 의식해서 네, 좀 남는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예전에 그런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MBC 그 PD였는데 그 나는 가수다 이렇게 네. PD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렇게 떨어지면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이렇게 안 되지 않았냐 그렇게 열심히 노래 연습 부르고 했는데 안 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 PD가 단호하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걔네들은 잘 보니까 좀 상처받아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시청자들은 저 사람 안 돼서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시청자보다 그 사람들이 연봉을 몇십 배 더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강자들은 그런 어떤 살벌한 평가대 위에 올려놔도 괜찮다. 그 사람들이 이뤄도 당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왜 얘기 드리냐면 공공성을 의식한다고 할 때 제가 말할 때는 강자에 대한 비판은 작가는 강자에 대한 비판은 멈추지 말고 약자에 대한 시선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면 약자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 인생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글로 상처 주고 뭐 인터넷에서 익명의 누구하고 뭐 그냥 말씨름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글 실력을 늘릴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정말 그 강자들 있잖아요. 내가 좀 해도 그 사람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많은 사람들의 견제나 이런 게 그 사람들 더 신경 쓰게 하고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려면 나의 똑같은 글도 공공성과 영향력을 의식해서 레벨이 있는 급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내 적이 내 수준을 말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하는 적 수준이 그러니까 막 애하고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네. 뭐 너 왜 이거 먹어? 넌 이걸 안 되잖아.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전데요. 애하고 싸우는 건 제가 못 봤는데요. 놀긴 잘하죠. 그냥 노는 거죠. 정말 우리가 유치한 싸움을 하는 사람 보면 그 수준으로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내 라이벌이 내 수준을 말해준다면 좀 정말 좀 이렇게 라이벌급의 정말 내가 저런 애를 내 주적으로 설정하는 사람이야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작가 정신을 갖고 글을 쓰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 팁 하나 더 주시죠. 또 하나는 책 읽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제가 중간에 이 책 읽는 것과 좀 여기서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독서법의 일부분인데 책을 보통 읽으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기승전결을 알고 뭐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책의 일부분을 갖다가 내가 취해서 가져갈 내용이다라고 하면 한번 목적의식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이 책 속에 예를 들어 이 저자의 그 사이토 다카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의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 20%는 무엇인가? 책 속의 5분의 1 속에 어딘가 그 핵심 모델이나 이 저자의 그 주장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뭐 예시라든지 사례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특히 이제 실용서나 자기계발서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빨리 파악하는 그런 능력도 글을 잘 쓰게 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거. 네. 전에 그 뼈대를 만드는 거랑 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목적의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읽을 때 난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뭐 시간 남는데 오늘 뭐 한 3-4시간 이걸로 떼어볼까라고 읽는 거하고요. 책을 읽는 게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좀 전투적이 돼요. 목적의식을 갖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책을 읽어야 될 때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뭐 줄 서서 기다릴 때 내가 10쪽에서 20쪽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굉장히 집중해서 여기에 이런 키워드가 있나 없나를 빨리 찾으면서 내가 보게 되면 훨씬 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찾을 수가 있었죠. 근데 좀 내가 느슨하게 보면 그만큼 또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마음가짐이 언제 어디서나 그럼요.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주니어 미션은 책이 안녕 스이카예요. 네. 이 고등학생, 실제 일본에서 고등학생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에서 읽고 저 미션으로 나가는 거는 스이카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이카가 자살을 했거든요. 왕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한 편지 쓰는 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네, 일종의 그 힐링, 그러니까 상대방 치유하는 글쓰기 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공감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나 현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좀 감성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끔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니어 분들이 꼭 다 잘 참여하셔서 좀 본인들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다음 주 책과 추천 책을 소개해 주는 순서인데요. 저희 다음 주 미션 책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그 다음 주 책이 다니엘 튜더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지냈던 기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문화나 사회나 뭐 정치나 뭐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시각들을 갖다가 외국인 시각에서 쭉 담담하게 정리를 해본 책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목적 의식이라고 혹은 핵심은 어떤 건가요? 이 제목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과 암을 동시에 볼 줄 아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왔었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의 어떤 견해들을 잘 한번 참고하셔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었어요. 네, 네. 보고 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들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추천책은 어떤 게 있나? 추천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이번 주 저희 책과 글쓰기 로드맵과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과 연관해서 스누피의 글쓰기 완전 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몬티 슐츠하고 바나비 콘라드가 엮은 책인데 뭐라고 하죠? 독특한 책이에요. 반은 만화책, 네. 반은 이제 쉽게 글쓰기와 관련돼서 여러 작가들이 스누피에게 얘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스누피 원저자가 찰스 슐츠가 스누피를 쓰셨고 네. 이제 그 아들이 몬티 슐츠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공저자로 엮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그 책은 어떤 책인가요? 글쓰기에 관련해서 여러 유명한 저자들이 스누피야. 왜냐면 스누피가 이제 항상 타이핑 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소설을 맨날 쓴단 네. 말이에요. 만화 속에서. 그러니까 너 정말 그렇게 열심히 소설을 쓰는데 소설을 잘 쓰려면 혹은 글을 잘 쓰려면 이렇게 쓰면 좋단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유명한 저자들이 충고해주고 팁을 가르쳐주는 것들을 이제 묶은 형식입니다. 네. 기억 남은 팁이 어떤 게 있나요? 다음 주만, 저희가 다음 주 소개할 때는 이제 이 책으로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 책 속에 지난주에 그 전영철 작가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 탭댄스, 절름발이도 네. 탭댄스를 출 수 있다. 그 내용도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다. 네네.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딱 이거 책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예전에 포스트잇 붙인 거, 그리고 이제 뭐 밑줄 친 것들 같이 이렇게 보고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토마스 맥관이라는 작가가 쓴 내용이 있는데, 작가가 되기 위해서 황소와 싸울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누피,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야. 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계속 써야 해.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머리에 떠오르는 문장을 되는 대로 써보거나 말이 안 되는 문장이라도 쓰는 게 좋아. 반드시 쓰는 게 가장 중요해. 일단 쓴 다음에는 비평가의 눈으로 엄격하게 살펴봐. 로버스 스톤은 자신이 쓴 글을 봤을 때 어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어. 이게 바로 규칙이야. 이걸 알면 고쳐 쓰기에 관해서는 남들만큼은 아는 셈이야.
젊은 작가들 혹은 나이가 어떻든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작가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손안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간관계 속에 어쩌면 그들이 끔찍이 싫어하는 직업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납득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놀랄 지경이야. 이야기는 시베리아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야. 작가에게 딱 맞는 경험이란 없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로데오 경기에 나가거나 황소와 싸울 필요도 없어. 작가는 글을 잘 쓰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면 돼. 작가의 의도를 독자가 금방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아. 글쓰기라 부르는 이 직업을 멋지게 만드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작가의 의도, 자신의 의도를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글 쓰는 게, 그게 어렵죠. 네. 네. 그게 어렵죠. 네. 좀 전에 그게 글쓰기 했는데 그게 어렵죠라는 말을 못 했는데 감사해요. 대신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게 황소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투구 경기를 묘사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황소와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황소와 싸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걸 묘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가자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 이런 느낌을 가진 게 맞는지 같이 네. 한번 뭐 이야기를 들어본, 꼭 지적 경험을 할 필요는 없죠.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허영만 하백의 진수성찬 나오는 그 식객이라는 네네. 만화를 거기에 모델이 됐던 게 송강리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님이셨대요. 네.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장사하는 모습을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황소와 싸우지는 않지만 직접 허영만 하백님이 채소 장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경험들에 대한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되겠죠. 뭐 현장 답사라든지 네. 인물 관찰이라든지 내가 뭐 전철 안에서 싸우는 글을 쓴다고 해서 꼭 싸워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볼 수 있죠. 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여름날. 네, 그렇죠. 뭐 요즘에는 인터넷 동영상으로도 그런 것만 모아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렇게 막싸움이란 건 저런 거구나. 네. 그냥 보고 묘사하고 이해시키면 되죠. 네. 네, 유튜브가 많은 곳에 활용이 되네요. 네, 요즘엔 정말 그 컨텐츠의 시대인 것 같아요. 스누피 책에서 더 소개시켜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워낙 좋은 책이고 그래서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씩은 같이 또 권해드리는 책이기도 해요. 네. 읽기 쉽고 일단은 그리고 많은 용기를 또 주는 책이니까 한번 뭐 강아지도 이 정도 쓴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배우고 이 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쓰기 글쓰기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12회차는 여기까지고요. 네,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그 이동호 작가님께서 오헨리의 글 중에 일부분을 갖다가 그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셔서 문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그 문학과 인생과 관련된 얘기인데 굉장히 세 줄짜리로 강렬한 문장이라서 어떻게 글과 삶이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일세 문학을 통해 깊고 강렬한 감정을 습득한다네. 그렇다면 문학은 어디에서 그런 재주를 얻나? 인생으로부터 얻지. 모든 건 인생으로부터 시작되네요. 매 순간 깨어있는 순간순간들이 인생이고 삶이니까 깨어있으시면서 모든 삶의 경험들을 글감으로 잘 활용하시고 다시 재생산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